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혹시라도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시거나 뭔가 음질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주저 말고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문제를 풀다가 중간중간 확인해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시간을 활용해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전국적으로 PSAT 모의고사 봤었는데요. 언어 논리 파트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실제 모의고사 문항을 함께 해결해 보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를 다 해결할 예정인데요.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세 문제는 미리 풀어봤습니다. 논지 한 문제 풀어봤었고요. 논리게임 한 문제 풀어봤었고 세부 정보 파악 세 가지 문제를 풀어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세 가지 문제 대신에 다른 세 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7급 모의고사 문제에 다른 기출문제, 미리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5급 시험에 조금 어려운 문제 3개를 들어간 거니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를 갖고 문제를 푸셨다면 다른 학생들이 느꼈던 체감 난이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실상 신문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언어 논리 파트가 어땠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기사에서는 5급 시험보다는 확실히 쉬웠고 7급 민경채보다는 조금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5급보다는 쉬운 문제들, 7급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로 준비하시면 가장 깔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체가 된 문항은 그 문항이 해결할 때마다 같이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문항은 기출문제는 아니었고 다른 문항을 함께 풀어본 거구나, 비슷한 거를 풀어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는 거 맞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어 논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신문에 봤더니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통 7급 민경채 기준으로 25문항 가운데 한 3문항 정도를 조금 어려운 문제로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모의고사 문제, 물론 더 어렵긴 하겠지만 거기는 5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돼 있다고 출제 측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문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결하느냐, 중간 문제, 하 문제 정도는 빠른 속도로 해결하셔야 되고 이 5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몇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로 아마 판별을 하려 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려운 문항들 같이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1번 문항부터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치 여부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세부 정보 파악은 왕도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면서 선택지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팁 같은 거, 물론 이런 팁 이야기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일치 여부 문제를 풀어볼 때는 거의 정답이 학생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게 하기 위해 4번이나 5번의 정답을 놓는 확률이 높다라고는 이야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중에 풀 때 5번, 4번을 먼저 해결해 보고 나머지를 해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실제 일치 여부 문제를 풀어볼 때도 5번, 4번의 정답을 많이 놓고 그 5번, 4번의 정답을 많이 놓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거 한 가지 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문항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항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 여러분들 학급에서 정답률이 83%가 나왔습니다. 조금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는 얘기겠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글을 읽기 전에 선택지를 봤더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 건국 강령 얘기, 임시헌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소왕 얘기도 봐야 되겠고요. 임시정부, 대동단결 선언서, 그 다음에 뭐 한국 독립운동가, 재헌국회,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아마 키워드가 되겠구나. 임시정부, 무슨 강령, 선언문, 조소왕, 이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기울여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문단. 3.1운동 직후 상하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소왕이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했다. 조소왕 바로 등장하네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조소왕이 기초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 채택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초할 때 조소왕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부 명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자라고 조소왕이 주장했습니다. 임시정부로 하자,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것이다. 결국 천문단을 통해 1조가 나타나게 된 배경 상황이 설명되어 있네요. 조소왕이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했고 그것을 독립운동가들이 받아들여져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한다라는 문구가 이제 1조에 담기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문단 읽어봤으니까 혹시라도 정답 확인할 수 있는 게 봤더니 뭔가 천문단을 읽어서는 1, 2, 3, 4, 5번 가운데 아닌 거를 찾기가 어렵겠네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이 이렇다라고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한국인들이 만든 민국이란 뜻인데 여기서 민국이란 뭐라고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조소왕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제국 황제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권을 일제에게 넘겼죠. 그러면서 국민은 국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조소왕이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발표를 했습니까? 국민은 국권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대한제국 황제가 동의 없이 팔아버렸잖아요. 조소왕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읽어본다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나왔어요? 대동단결 선언문은 국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얘기한 거니까 뭔가 임시정부의 요청과 관련된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아니면 그냥 X를 치고요.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한야의 X를 치면서 문제 표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에는 구한국 마지막 날은 신한국의 최초의 날이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데 신한국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한국, 조소왕은 대한제국을 대신할 새로운 한국이 다름 아닌 한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조소왕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네요. 밝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울 수 있는 게 있네요. 공포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독립운동가가 없었다고요? 아니에요. 이전에 대한제국을 신한국, 구한국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헌장은 아무래도 3.1운동 직후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미 대한제국이라는 말 안에 과거 구한국, 새로운 신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3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소왕의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데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인 데 합의했다.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조소왕의 주장이 뭐예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다라는 거 문구 담겨 있잖아요. 정답은 5번이네 라고 체크하고 더 이상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하지만 계속 읽어보면서 아닌 거 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소왕이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드디어 나옵니다. 건국강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건국강령 어디 나왔습니까? 건국강령을 통해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건국강령은 언제 발표가 된 겁니까? 1941년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언제 임시헌장을 공포했나요? 사실 공포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뭔가 채택한 것을 공포로 본다고 한다면은 얘는 아마 3.1운동 직후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도 다르고요. 공포 얘기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8년에 재헌국회 드디어 나옵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요? 4번 선지를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당신 정신을 계승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라는 얘기네요. 대한제국의 정치제도를 계승 아니에요. 얘는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제외. 그러면은 당연히 정답은 5번 하나밖에 없겠구나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1처분 문제는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 나가시면서 정답을 해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실제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고 입법고시 문제 5급 PSAT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2번 문제에서도 내용과 부합하는 거 일치 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글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았습니다. 쉬웠단 문제예요.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잘못된 공개 정보 얘기해야 되겠어요. 네트워크 운영법 얘기해야 되겠고요. 뭔가 과태료 얘기 나옵니다. 불법성을 띠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했었다. 불법 콘텐츠, 그 다음에 인격권, 비슷한 형태 선택지만 보더라도 어떤 얘기가 전개가 될 것인지가 예상이 되네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예가 독일 연방 총리와 난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가짜뉴스에 등장한 사건. 이 가짜뉴스에 등장한 사건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킨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입니까? 해당 사진은 극우 석양을 띠는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에 의하여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되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등장한 사건,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는 중대한 거짓 주장으로 독일 형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가짜뉴스는 다 불법 행위였다는 얘기네요. 심각하게 의심되지 않았다. 당시 주법원은 해당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 삭제되고 재업로가 되도록 차단되도록 시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고 뭔가 막으려고 노력은 했네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가짜뉴스 그리고 가짜뉴스를 통해 퍼져나가는 혐오범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율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네트워크 운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 안타까운 모든 것들, 이런 혐오범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규율을 논의해서 네트워크 운영법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볼까요? 아직 1번은 모르겠고요. 2번도 모르겠고 3번. 3번은 맞는 것 같네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불법성을 띠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법적 규율을 논의에 두고 중심에 두고 네트워크 운영법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은 3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고 3번이 확실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어차피 해설 강의니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반응은 포함되지 않는다. 4번은 줄 수 있겠네요. 혐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혐오, 논쟁 관련된 내용 완전 X까지는 아니고 하나 X만 그어보도록 할까요? 혐오 범죄와 혐오 발언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인격권 침해된 피해자 아직 얘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는 소셜 네트워크에 의한 불법 콘텐츠 검토 및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법률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혐오 범죄와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하네요.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가짜뉴스의 영역에 있어 잘못된 정보 공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도 방해할 수 있죠. 가짜뉴스 들으면은 그 생각이 미쳐서 잘못된 결정 내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 형성을 당연히 저해하는 형상이 된다. 어디서 본 것 같네요. 봤더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방해할 수 있어. 그리고 민주적 의사 형성에도 무관한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1번도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독일에서도 소셜 네트워크에서 불법성을 띠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가 되고 있다. 3번이 정답인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운영법은 국민선동, 모욕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욕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혐오 발언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 비방, 평온의 교란 등을 일으키는 불법 콘텐츠를 지체 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운용을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이해했다. 안 좋다. 그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글 전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의 의미 또한 상당수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네요. 4번이 아니라는 거. 가짜뉴스, 혐오 발언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불법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대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와 다른 불법 콘텐츠의 개선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의 법적 보고 의무, 효과적인 불만 관리 사항, 국내의 송달 수령 권한자의 임명 등을 통해서 의무를 강화한다. 막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뭔가 의무를 강화하는구나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떻게 하게 된다면은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얘기는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고의로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지만 과실도 부과가 된다고 그대로 나와 있네요.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탈락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상에서 인격권이 침해된 피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의 명령에 따라라는 건 법원에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은 5급 문제였었는데요.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있어서요. 다음에 수업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3번은 기출 문제는 진짜 쉬웠는데 5급 새로 바뀐 문항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면이 있어서요. 다음에 추후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정답률이 여러분들 100%네요. 다 맞추셨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빈칸 채워넣기 문제네요. 그러면 당연히 빈칸의 내용이 앞뒤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를 고르셔야 되겠죠. 여기 봤더니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범 원리에 따른다면 무엇이다? 공범 원리라는 게 아마 주제하고 관련 있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것이 빈칸이다. 전체 내용보다는 전체 내용 가운데 앞문단 혹은 뒷문단 그러나 다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문단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업 시간에도 논지 문제할 때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 그리고 그 마지막 문단의 역적 관계를 이어준 접속어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이라고 나왔죠? 진짜 중요한 건 하지만 뒤의 내용이니까 하지만 뒤에 마지막 내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범 원리 나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이거죠. 얘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무관합니다. 뭘 갖고 있어요?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마 사례라고 설명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어떻다고요? 도덕적 책임을 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례일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문단의 역적 관계를 이어주는 접속어 다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본다면은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책감 얘기는 아니죠. 도덕적 책임 나왔습니다. 2번. 그 다음에 해악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콩알수 같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하고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해악이 커질수록 커진다? 아니에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2번 탈락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으니까요. 정답이 4번인 것 같습니다. 갑탈이 빼앗은 전체 콩알수가 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냥 차이가 없다는 이유가 같다? 아니에요. 결과의 영향과 관계없이 얘는 똑같다라는 전제 아래에 도덕적 책임이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만 읽어봤을 때는요. 이 결과가 차이가 있어도 하나를 훔치나 100개를 훔치나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보다는 4번이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쭉 한번 풀어보시면서 글을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이 주제가 맞는지 첫 문단은 호기심을 불어일으킬 거고요. 두 번째 문단은 그 사례를 쉽게 설명할 거고 결론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일반적인 미괄식 형태의 지문이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4번 그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100% 맞았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 정답률이 83.3% 여러분들 기준으로 83%가 나왔네요. 쉬웠다는 얘기죠? 얼만큼 쉬웠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일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일치 문제 그냥 실용적인 지문이라고 할까요? 약간 NCS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NCS와 관련된 그런 비슷한 형태의 지문이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뭔가 2008년 2월, 4월 얘기 나왔네요. 체크하셔야 되겠죠? 연명 의료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전화 예약이냐? 그 다음에 뭔가 전문 상담사의 사전 이런 게 작성이 돼야 되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전 연명 의료 이양서를 제출하여 연명 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사는 연명 의료를 실행하지 않는 제도가 2018년 2월부터 도입됐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거부 의사 표명한 사람이 연명의료 실행하지 않는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전문 상담사 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죠? 약간 틀린 얘기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 문서를 내는 사람이 늘어가고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접수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다. 연맹의료 전문 상담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접수 현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전문 상담사에 그게 뭐랄까요? 상담사의 그런 접수, 개인이 그냥 안 받을게요 이게 아니라 전문 상담가가 뭔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전화로도 상담을 예약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도 가능했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그 이전에는 딴 데 특별한 곳만 가능했다는 점 알 수가 있겠죠. 2020년 4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받도록 조치했다. 어떤 사람은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아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질문이 생기게 되네요. 아무튼 을까지 읽어봤더니 아닌 거 지워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확실히 아니죠. 전문 상담사가 접수하기 시작했다. 2018년 2월부터 모든 보건소는 2020년 4월 1일부터니까 1번은 완전 X가 되겠네요. 연명의료를 실행하지 않고자 하는 병원이 제출해야 된다. 2020년 4월부터요. 그런 얘기 있었나요? 병원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난 앞으로 더 우리 치료받지 않을 거야로 사람이 제출하는 거잖아요. 뭔가 병원이 제출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워보도록 할게요. 기본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왠지 3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보면은 4번도 아직 전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 접수 기간이 있는 곳의 거주자 중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 2020년 1월부터 전화로도 상담을 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담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접수가 너무 불편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전화 예약 시스템 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죠. 너무 나아간 겁니다. 정보를 더 추론한 거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연맹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죠. 신중히 이거를 작성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연맹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하는 조치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과거나 지금이나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나 애매하네. 아직 모릅니다. 상담사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내용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이 5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보도록 할게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받기로 했지만 전문 상담사를 모든 보건소에 배치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 이 필수 교육이란 얘기가 연맹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수가 부족하니까 상담사가 부족하니까 민원이 아니죠. 그 직원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필수 교육을 받아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필수 교육 받는 건 아니죠. 정답은 5번이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았던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 문제는 되도록이면은 안 틀리셔야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문제 6번 함께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빈칸 보도록 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 A씨에게 뭐라고 말씀? A와 관련된 것이 뭔가 얘기가 있겠네요. 그러면 A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앞뒤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확인한 형태, 주제도 아닌 것 같죠?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세부적인 거를 파악한 걸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아무튼 A씨에게 뭐라고 말씀해야 되는지 이게 이 6번 문제였나요? 6번 문제가 그 PSAT 예시문화라고 준 문항 가운데 그 비슷한 형태의 문제였었죠. 보도록 할게요. 어려움 겪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근데 또 자영업자 이런 것들 다시 8월에 또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을 가능한지 물어보는 민원인들이 많다. A씨가 나옵니다. A씨가 누구예요?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아마 을의 얘기를 통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2단계의 실시로 출입이 금지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의 자영업자 얘네들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5단계부터 운영이 제한된 수도권의 카페나 음식점 등도 요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또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중에 속하지 않더라도 연매출 4억 원 이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내면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네요. 요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속하게 된다면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A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냐 물어보고 있죠.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집합 제한 업종에 이런 건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된다고 했네요. 그러면은 받기 위해서는 요거를 증명해야 되겠네요.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아니고, 그쵸. 연매출 4억 원에 미치지 못했고 감소했다라는 증빙 서류 내면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정답 확률이 이 문제도 100% 맞추셨었네요.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화의 기억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기억봤더니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하겠다. 회의된 내용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정답률이 83%였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법 특강 검토해보자.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을부터 잘 보셔야 되겠죠.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개최 일시가 조정됐으면 좋겠다. 주중에 계속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의 경우 아무래도 주말 안 가죠. 특강을 평일에 개최하되 참석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일에 그리고 근무 시간에 해가지고 근무 시간도 인정해 주자. 그러면 참석률 당연히 높아지겠죠. 병 볼게요. 예비 공무원들에게는 서울이 좋고 이미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에게는 세종시가 좋다.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그렇죠?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비 공무원들이라면 서울이, 그 다음에 이미 소속 공무원이라면 세종시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의 얘기예요. 정 볼게요. 주제 얘기하네요. 막연하다. 형식이나 내용은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제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박 과장에게 전달하냐, 팀장에게 전달하느냐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은 특권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데 비용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갑 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니 이번 특강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란 얘기는 세종시에서 열린다는 얘기죠.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참고로 무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효율적 정보 제시를 위한 보고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시한다라고 얘기 나왔나요?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 별표 쳐도록 할게요. 2번. 수요일로 변경한다. 그쵸? 누구? 대상이 현직 공무원이잖아. 이거 잘못됐네요. 공무원 꿈꾸는 사람 아니죠?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을의 얘기에 맞게 평일에, 그렇죠? 그 다음에 특강 참여 시 근무 시간 인정을 변경하면 너무 좋겠죠. 다음, 장소는 세종으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속 공무원은 세종 좋다고 했으니까 탈락입니다.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싶은 현직 중앙부처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 꿈꾸는 사람, 세종까지 갈 이유가 없죠. 특강을 듣기 위한 별도 비용이 없다는 거 안내한 항목을 또 추가하면 좋겠죠. 무료라고 했으니까. 그럼 정답 1번이겠네요. 효율적 정보 제시를 위한 보고서 작성 기법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고서 작성 기법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보시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조금 지문이 복잡해 보였었는데 사실상 글을 정리하면은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답률이 아까 7번 문제도 좀 쉬웠는데 83%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8번 문제 정답률을 91%에 육박 했습니다. 91%면 거의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딱 일반적으로 글 보는데 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표를 무조건 잘 활용하셔야 돼요. 표가 나오면, 그림이 나오면 여기에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도 함께 풀어봤었죠. 표가 나오나 도표가 나오나 그러면 그 내용 안에다가 뭔가를 막 정리하라. 표를 활용해라. 그렇죠? 그 내용을 기초해서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 아마 뼈대, 내장, 심장이겠죠? 서로 다른 두 기준, A, B 두 개입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금섬유에 줄무늬가 있는지,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두 개겠네요. 줄무늬 여부와 의식 통제 여부입니다. 먼저 뼈대 근육, 여기 얘기하고 있네요. 의식적으로 통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뭔가 뼈대 근육은 의식이 가능해요. 근섬유에는 줄무늬가 있어서 줄무늬 근육, 뭔가 줄무늬도 있습니다. 네, 표시해봤습니다. 아직 이게 기억 리을인지는 잘 몰라요. 분류된다. 뼈대 근육은 신체 활동을 일으키고 운동을 발달시켜주는 하는 근육이 바로 뼈대 근육이다. 나머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는 세 개 근육의 두 개 기준만 정리하는 거니까 나머지 그냥 휙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내장 근육, 이제 여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의식적인 통제하 있는 것이 아니다. 얘는 의식이 아니네요. 그리고 줄무늬가 없어서 민무늬다 라고 표기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면 두 개만 확인하면 되니까. 다음 심장 근육 보겠습니다. 근섬유에는 줄무늬가 있다. 얘는 줄무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같은 특징이라면 내장 근육과 심장 근육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르니까 의식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의식이 없다는 얘기니까 A에는 근섬유의 줄무늬가 있는 것을 따지는 기준이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니은과 디귿의 같은 특징이라는 얘기가 니은과 디귿은 의식 얘기입니다. A에는 그러면은 줄무늬가 있는지 여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가능한가 여부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은 탈락시키면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리을과 비읍이 다른 특징이래요. 뭔가 뼈대 근육하고 심장 근육하고 다른 게 뭐나요? 의식이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의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의식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B에는 의식적으로 통제 맞네요. 그렇죠? 디귿 볼게요. 기억에 수의근이 들어갑니다. 수의근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의식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의식이 되겠고 여기가 무늬가 되겠는데 미음에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민무늬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맞네요. 니은 디귿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정답률도 여러분들 75%니까 이것도 많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함께 정리해 보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되고 있겠죠? 네, 또 NG가 나면 난리 나니까요. 자, 함께 해결해 보죠. 표가 있으니까 표에다가 정리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공기, 배양액 나와 있네요. 모르겠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세균이냐, 니은에는 뭐 만들어내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뭔가 하나씩 밀어 넣겠다라는 점 알 수가 있겠네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산소에 대한 요구성과 내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절대 호기성 세균은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고 대사 과정에서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다. 반면에 미세 호기성 세균은 산소 호흡을 하지만 산소에 대한 내성이 절대 호기성 세균보다 낮아서 환경의 산소 농도보다 낮은 농도의 산소에서 살 수 있다. 이건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절대 호기는 산소가 조금 높은 곳에서, 그렇죠? 산소가 내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미세 호기는 이거보다 조금 낮은데 그냥 이게 상이라고 한다면은 산소가 뭐 중상이라고 할까요? 아직 모르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데에서 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세균은 모두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이 필수적이므로 산소가 없거나 너무 낮은 농도에서는 살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중상 이상이다. 이 내용이 맞네요. 아예 없으면 살기가 힘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균 나옵니다. 통성세균은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고 산소가 있는 곳에서 산소호흡을 하고 없거나 낮은 농도에서도 발효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잘 자랄 수 있다. 통성세균은 산소가 많아도 산소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곳은 통성세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산소가 있는 곳에서만 있으니까, 공기가 있는 곳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통성세균은 디귿아니면 미음이 가능하겠다는 점 알 수가 있겠고, 뭔가 높이를 봤을 때 얘가 왠지 절대 호기성 세균이고, 그 다음보다 살짝 낮은 얘가 미세 호기성 세균이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산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 산소가 높은데 조금 더 잘 자라고, 하지만 높낮이는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혐기성 세균 나옵니다. 이제 혐기성을 정리해 볼까요? 산소 호흡을 할 수 없는 세균으로 발효 과정만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뭔가 산소가 필요 없겠네요. 산소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산소가 있어도 자랄 수 있는 내기혐기성. 얘는 내기혐기성하고 얘는 산소가 있어도 돼요. 또 일정 농도의 이상의 산소에 노출되면 사멸하는 절대혐기성. 절대혐기성은 산소가 아예 없어야 되니까 밑에 쪽에 있는 거, 왠지 얘가 절대 혐기성이었다. 산소가 많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관에서 배양액의 위쪽은 공기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다.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래서 아래쪽엔 산소가 없다. 쭉 풀어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봐도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 통성세균이 디귿 아니면 미음이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기억 볼게요. 기억은 통성세균이 자란 시험군 아니죠. 기억은 절대 호기가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2번 볼게요. 니은에서 자란 세균은 발효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니은은 절대 혐기성이라고 했는데요. 절대 혐기성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절대 혐기성이라고 한 건가요? 네, 이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렇죠? 발효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 맞겠네요. 글자는 애매하지만 산소가 있으면 산소로, 산소가 너무 없는 곳에는 발효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답이 2번은 맞는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디귿에서 자란 산은 산소에 대한 내성이 없냐? 산소가 있어도 잘 자라는데 내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리을에서 자란 세균은 산소 호흡을 할 수 없다. 이미 산소가 있으니까 있는 곳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호흡할 수 있습니다. 리을과 미음 모두 혐기성 세균이 자란 시험관이다. 혐기성은 얘는 미세 그거잖아요. 호. 혐기성은 전체가 있긴 한데 얘는 딱 일부분 절대 호기, 미세 호기라고 이미 확정을 줬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된다는 사실까지 바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9번 한번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5개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가 10번에 들어갈 거, 빈칸에 들어갈 진수를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봐라. 이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정답률이 91.67%에 달할 정도로 조금 기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빈칸 추론 문제네요. 딱 봤더니 전체 주제를 묻는다기보다는 빈칸 앞뒤 내용을 조금 잘 살펴보면서 어떤 게 정답이 될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억 아파 보도록 할게요. 비약파의 관점에 따르면 기억인데 토지는 귀금속, 주식, 채권, 은행 예금만큼이나 좋은 투자 대상이다. 토지가 좋은 투자 대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뭔가 그 비슷한 것이 기억에 들어가겠죠. 토지는 투자의 일종이다. 토지는 투자의 일종이다. 토지는 상품 생산 얘기 앞뒤 없잖아요. 3번 절대 아니겠죠.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거 뭔가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거시경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또 이따가 생각해 볼게요. 거시경제는 관점 일단 3번은 절대 안 된다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뒤 내용을 읽어보면은 대충은 알 수가 있고 전체를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앞뒤 내용을 근거로 정답을 지어나가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니은 볼게요. 그러나 뭐다? 자, 앞에 내용 읽어봐야겠죠? 공급 증가는 앞부분도 읽어봐야 돼요. 공급 증가가 뭔지 모르니까 A학파 얘기합니다. 상품 투자와 토지 투자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상품에 대한 투자하고 토지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겠죠. 상품 투자는 가격을 상승시켜 공급을 증가시키죠. 가격이 상승되면 당연히 많이 생산하잖아요. 공급 증가는 다시 상품 투자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쵸? 또 만들고 하니까. 하지만 뭐다? 그러므로 토지 투자의 경우에는 지가 상승이 투자를 조장하고
투자는 지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뭔가 자연스럽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것인데 토지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볼까요?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없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내용 맞는 것 같습니다.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토지 투자가 다른 상품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나요? 그런 내용 없네요. 2번은 탈락이 되겠죠. 다음, 생산 비용을 상승시킨다고요? 탈락이죠. 다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투자의 경우와 달리 제어 장치가 없다.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품 투자의 일종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앞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A 약판은 경기 변동과 직결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도 관련돼 있다. 이게 것인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달리 B 약판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딱딱 여기 앞부분의 내용만 보더라도 A 약판은 뭔가 사회 정의까지 관련돼 있다. 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B 약판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시적인 것은 A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10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11번 문제가 의외로 정답률이 낮습니다. 33.3%. 예, 3명 중에 1명이 맞힌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표가 나와 있잖아요. 표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훨씬 글을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표 내용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혈액 내에 존재하는 세포인 혈구성분과 또 제외한 나머지 혈장으로 나뉘고 있다. 혈액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ABO형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응집소와 그리고 혈장에 들어있는 응집원과 요거를 구분으로 해서 AB, ABO를 이렇게 구분한다. 그냥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호기심만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표의 내용과 밑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형 응집원이 응집소, 이게 잘 긁어지지 않았네요. 응집소 알파입니다. A가 알파와 결합하거나 B가 베타와 결합하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응고를 이렇게 말도 안 되죠. 응고가 이렇게 된다는 건 피가 굳는다는 거니까 죽습니다. 사람이.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방해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혈이 가능한가 여부, 수용도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알파하고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B하고 베타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A형 음집원과 응집소 알파는 안 되고 B형 음집원과 응집소 베타는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A형 음직원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A형. A형인데요. A형 음직원을 딱 제거했습니다. 제거한 적혈구를 B형인 사람에게 수혈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B형인 사람은 얘가 알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나면 안 되는데 제거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쵸? A형하고 B형의 수혈 못 받아요. 왜냐하면 B형은 응집소가 알파예요. 알파하고 A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응고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A형 음직원을 제거했다고 하니까, 선택적으로 제거했다고 하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공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을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B형 음직원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B형 음직원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AB형 적효가, 죄송합니다. AB형이네요. B형 음직원을 제거한 거예요. A형인 사람에게 수혈하면 반응이 일어나냐? A형인 사람은 베타인데 제거했기 때문에 A형 음직원하고 베타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 탈락이에요. 3번 응집소 뭐라고 돼 있나요? 베타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O형입니다. O형에서 응집소 베타가 딱 없어진 거예요. A형인 사람에게 수혈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A 응집소 알파하고 A가 만나니까 일어나네요. 3번도 탈락이죠. 자, 4번 볼게요. 어떤 혈액을 받아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AB형 경우에 A형 음집원과 B형 음집원 있잖아요. A 넣어도 만나고 B 넣어도 만나고, 그렇죠? O 넣어도 만나고 다 안 됩니다. 그렇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O형은 응집 반응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A 집어넣으면은 이거하고 A 응집원 만나잖아요.
B 넣어도 베타하고 만나고, 그렇죠? A, B 넣어도 만나고, 안 되네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점을 감각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공에서 우리 12번까지만 풀어보고 또 잠깐 쉬도록 할게요. 절반 정도만 풀고 또 나머지 10분 쉬고 또 절반 정도 풀고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가까운 걸 골라봐라. 이 문제 정답률이 58.33%, 절반이 조금 넘게 정답 체크했다는 점 알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 고교 평준화 강화해야 된다는 걸 추진한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대고 방어인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모두 충족시키면은 추진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째, 공정한 기회균등과 교육의 수월성. 함께 이룩해야 돼요. 2개를. 기회도 균등해야 되고 수월해야 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 많은 사람이 선호해야 돼요. 다음,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넷째, 가계 교육 부담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4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우리 추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가장 많은 게 30, 40, 60, 70이니까 70명이 고교 평준화 강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두 번째 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겠네요. 다음, 신뢰할 수 있다까지 나왔으니까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없는 게 대학교 평준화 도입은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안 된대. 그러면은 고교 평준화는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요거 탈락시킬 수가 있겠네요. 다음, 대입 정시 확대와 수시 축소 방안은 가계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된대요. 가능하대. 그렇죠? 그래서 이 강화는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있다. 공정한 기회 균등 이룰 수 있네? 탈락. 근데 뭐가 남았어요? 교육의 수월성. 요거 하나만 체크만 되면은, 왜냐면은 2가지를 함께 이룩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남은 거는 교육의 수월성이겠죠? 수월성 정답 2번. 얘만 체크하게 되면 추가가 되게 된다면 전체가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 문제 풀어봤습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13개의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분에 뵙도록 하시죠.